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문열 작가의 익명의 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를 2개나 넘어야 하는 산촌마을에 갓 부임한 초임 여교사를 통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씨족촌의 부도덕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1983년 임권택 감독, 정윤희 주연의 안개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문열 작가의 익명의 섬 들어보시죠. 늦은 저녁을 마친 뒤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한심한 듯 혀를 찼다. 짐작대로 화면에는 2 손이나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린 남녀들이 경찰서 보호실 한 구석에 몰려있는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잡혀 있었다. 대낮인데도 어둑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다가 끌려왔다는 것인데, 아나운서는 춤추다라는 말 대신 남녀가 몸을 부비고 있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분위기를 더욱 부도덕하고 선정적인 것으로 이끌고 있었다. 도대체가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익명이 될 수 있어서 탈이야. 남편이 그걸 보며 개탄조로 시작했다. 이미 몇 번인가 들은 말이어서 그 뒤는 듣지 않아도 어림잡을 만했다. 도회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부터 버스 정류소 하나 정도만 벗어나도 우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손쉽게 자기를 감출 수 있다는 것, 즉 익명성의 획득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도덕적 타락, 특히 여자들의 성적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남편은 대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 결론은 그가 자란 고향의 동족 불악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맺곤 했다. 면 전체가 서로서로를 물밀듯 들여다보듯이 아는 사이지. 그것도 태반은 멀건 가깝건 혈연으로 묶여 있어. 여자들의 탈선이란 영한한 각오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야. 가끔씩 가까운 은혜를 이용해보지만 그것도 이르든 늦든 알려지게 돼 있어.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게는 무슨 반발처럼이나 떠오르는 옛 일이 하나 있다. 마땅히 남편에게 죄스러워하고 어쩌면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만 지금은 물론 그때조차도 그저 아득하기만 하던 10여 년 전의 일이다. 그의 이른 봄, 갓 교육대학을 졸업한 나는 굳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어느 시골 국민학교에 첫 부임을 하게 되었다. 군청 소재지에서 60리 가까이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것도 그 너머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높고 험한 제를 2개나 넘어야 되는 산골이었다. 약간 비탈진 곳에 자리 잡은 버스 정류소에 처음 내렸을 때 나는 한동안 막막한 기분이었다. 사방을 둘러싼 높은 산들은 일평생 나를 가두어둘 거대한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고 저만큼 보이는 100여 호 정도의 마을도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폐촌인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디 산 그늘에라도 묻힌 것인지 내가 찾아가야 할 학교가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사이 함께 내린 2여 명의 승객도 모두 어디론가 가버린 후여서 나는 가까운 가게집에나 물어볼 양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너 발자국이나 옮겼을까? 나는 피부를 찔러오는 날카로운 빛 같은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고 앞을 살폈다.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게집 텐마루에 앉아 몽롱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내였다. 때묻고 해진 아랫도리는 원래 천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이 안 갈 정도였고 물들인 군용 점퍼도 소매가 해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나는 좀 전에 그 강렬한 빛 같은 것의 정체를 곰곰이 여기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내의 얼굴을 살폈다.
검고 깡마른 얼굴에 우뚝 솟은 코와 광대뼈. 그런데 그때였다. 나는 다시 피부를 찔러오는 것 같은 그 빛을 느꼈다. 이내 몽롱한 광기 속으로 숨어들어 버렸지만 분명 그의 두 눈에서 쏘아나오는 빛이었다. 어떤 무성한 숲길에 들었을 때 그 잎새에서 뱀을 보면 그것은 그 숲길을 다 지날 때까지 하나의 공포이다. 그러나 그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과는 다른 신선한 충격 또는 묘한 기대와도 같은 것으로서 무사히 그 숲길을 빠져나오고 나면 일종의 허전함이나 아쉬움이 되기도 한다. 사내의 두 눈에서 언뜻 비쳤던 그 빛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내 그런 느낌을 일순의 착각으로 만들어준 것은 갑자기 가게 문을 열고 나온 주인 남자였다. 깨철이 이놈아야, 네 아까부터 거기 앉아 뭐하노? 주인 남자는 자기보다 대여섯은 위로 보이는 그 사내에게 서슴없이 말을 낮췄다. 그걸로 보아 그 사내는 떠도는 거린이 아니라 그 마을에 붙어 사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깨철이란 그 사내는 들은 척도 않고 여전히 몽롱한 눈길로 나만 쳐다보았다. 이미 말한 대로 징그럽다기보다는 까닭없이 섬뜩해지는 눈길이었다. 일마가 귀가 먹었나? 일 놔라. 주인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 제법 소리나게 등짝을 후려치면서 머뭇머뭇 다가오는 내게 물었다. 어서오소, 뭘 찾습니까? 그제서야 나는 내 몸에 끈적끈적 묻어나는 듯한 그 사내의 눈길을 떼어내기라도 하듯 야멸차게 말했다. 여기 국민학교가 어디죠? 아, 그러고 보이 새로 오신다는 여선생님이 모양이구만. 가만히 있자. 주인 남자는 갑자기 친절이 넘치는 얼굴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가게 뒤에서 연함은 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하나 나왔다. 야야, 네 여좀 온나? 도고 가재 왜요? 새로 오신 선생님인갑다. 학교까지 좀 모시고 가라. 그리고 내게 공연히 미안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학교란 게 코딱지만한 주제에 저쪽 산자락에 숨어 있어서. 순순히 앞장서는 소년을 따라 나서려는데 여전히 깨철이란 사내의 눈길은 나를 쫓고 있었다. 그 사이 평온을 회복한 나는 짐짓 매서운 눈길로 그를 쏘아주고는 자리를 떴다. 소년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면서 얼핏 알게 된 그 마을의 인적 구성은 좀 독특했다. 소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꾸벅꾸벅 인사를 했는데 그게 모두 무슨 아재요, 무슨 할배였다. 도회지에서 자랐고 친척이라면 1년에 한두 번씩 드나드는 큰 집, 작은 집밖에 모르는 내게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 현상은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급의 절반이 같은 성씨였고 또 성이 달라도 고종이니 하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었다. 드물게 보게 된 동족 불악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북으로 지나가는 신락 같은 국도 외에는 사방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데다가 이렇다 할 특산물도 없어 타성들의 유입이 별로 없는 탓이었다. 첫인상의 기묘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 나는 한동안 깨철이란 사내를 잊고 지냈다. 물론 그는 언제나 일 없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쪽이었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초라한 몰골과 몽롱한 눈길을 대하곤 했지만 그런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새로 시작한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내게는 첫 부임지인데다 그곳에서의 생활 또한 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하게 된 타향살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마음도 여유를 얻게 되자 나는 차츰 주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깨철이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출신이었다. 그는 그 고장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곳 누구의 피부치이거나 인척도 아니었다. 어느 해인가 우연히 흘러들어와 40이 넘은 그때까지 어른에게도 깨처리요 아이에게도 깨처리로 살아왔다. 그 다음 이상한 것은 그의 생계였다. 나는 처음엔 잡일이나 막일로 지내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전혀 하는 일 없이 매일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렵지 않게 하루 3끼의 밥과 저녁에 누울 잠자리를 그 마을에서 얻고 있었다. 예를 들어 끼니 같으면 이렇게 해결됐다. 저녁나절 밥상을 둘러앉을 시간이 되면 그는 아무 집에나 불쑥 들어간다. 밥 좀 다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올리지 않은 것처럼 그 또한 누구에게도 존대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의 반응이었다. 대개는 그런 깨처리의 요구를 귀찮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등신이라도 먹어야 살제. 여 밥 한 그릇 말아줘라. 그러면 주인 안악은 큰 보식이나 양푼에 밥, 국, 김치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말아 내밀고 그걸 받아든 그는 멍석 귀퉁이나 마루 끝에 앉아 후룩후룩 마시고 가는 것이었다. 잘 먹고 간다. 고맙다코는 않카나. 내 밥 내 먹고 가는데 무슨 소리. 그리고 어슬렁 나가면 그 뒤 두어 달은 그 집에 얼씬도 않았다. 내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 그 날수가 대개 마을 호수와 비슷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다. 대개는 정자나 동방을 빌어 자는데 그도 날이 춥거나 미처 군불 뗄 나무를 준비하지 못한 날이면 어김없이 마을을 돌았다. 너 집에서 좀 자자. 목욕하고 오면 재워주마. 입을 필요 없다. 니는 너 마누라한테 가서 엎어지면 될 거 아이가. 대개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러고 보면 그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확실히 묘한 데가 있었다. 남자들은 한결같이 그를 반편이나 미치광이 취급을 했지만 그 뒤에는 어딘가 그가 정말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애써 감추려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 같은 것이 보였다. 여자들도 그를 반편이나 미치광이 취급하는 것은 남자들과 다름없었지만 그런 그녀들을 지배하는 심리 뒤에는 단순한 동정 이상의 어떤 보호 본능 가까운 것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것은 그가 마을 전체의 부양을 받으며 마을의 성원이 될 수 있는 이유였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남 안 가진 기술이 있지도 않으며 재담이나 익살로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 의문에 희미한 암시 같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그곳에 부임한 지 6달인가 7달쯤 되는 어느 날 나는 퇴근길에 하숙집 앞 공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 어떤 젊은 남자가 말 그대로 깨처리를 짓뭉개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때리는 쪽도 맞는 쪽도 그 원인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일이었다. 젊은 남자는 지게 작대기건 장작개비건 손에 집히는 대로 말없이 깨처리를 후려치기만 했고 깨처리는 또 깨처리대로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린 채 이따금씩 짧은 신음만을 토할 뿐이었다. 어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사이에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무자비한 폭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 화천이 이 무슨 못난 짓이고 우리가 집안끼리 모두 서로 보고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야 있었을라고. 화천아재 진정하소. 이 빙신이 무슨 그런 짓을 했겠는겨. 맞다 화천이
네 낯 깎이고 집안 우세다. 우리 문중이 여기 300년 세거 해왔지만 서방질로 쫓겨난 며눌레는 없다. 남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게는 어쩐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같이 들렸다. 보소 화천 양반요. 화천댁 체면 좀 생각해 주소. 세상에 어디 남자가 없어 저런 빙신하고 뭔 일을 벌이겠는겨. 맞지러. 화천아지뱀 같은 멀쩡한 신랑 놔두고 뭐 때문에 저런 병신과 생사람 잡지 마소. 억지라도 유분수제. 40이 넘도록 섹시 얻을 꿈도 안 꾸는 고자보고. 좀 나이가 지긋한 여자들도 대개 그렇게 말렸는데 그 말투는 그가 병신이라는 것이 마치 그를 구해줄 무슨 영험한 부적이라도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아직 나서서 말릴 처지가 못 되는 좀 젊은 아낙네들이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성난 눈길로 깨처리가 아니라 장작개비를 휘두르는 젊은 남자 쪽을 쏘아보고 있었다. 다행히 소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갑작스러운 소동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깨처리의 존재가 마을 사람들에게 묵인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모두가 모두에게 혈연이나 인척이라는 것은 동시에 모두가 모두의 감시자, 특히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감시자란 뜻도 되었다. 깨처리의 존재는 거기서 오는 그 마을의 폐쇄성 중에서 특히 성적인 것과 어떤 연관을 가졌음에 틀림없었다. 나의 그런 추측은 언젠가 가까운 개울가에서 무심코 엿듣게 된 그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도 뚜렷해졌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밤이었는데 발이라도 식히려고 개울에 나갔던 나는 수면의 반사작용 덕인지 꽤 먼 곳에 수군거림까지 들을 수 있었다. 영곡댁 얼라 깨처리 닮은 것 안 같더나? 형님 그까지 마소. 또 애매한 깨처리 초죽음 시킬라고. 내가 뭐라카나 그냥 해본 소리다. 그래도 깨처리는 갈데없는 빙신 아닙니까? 글쎄 빙신이제. 깨처리는 빙신이라. 그녀들은 마치 서로 다짐하듯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그 어조에는 어딘가 공범자끼리의 은근함이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처리의 숨겨진 무서운 면을 본 느낌과 함께 마을 아낙네들이 가장 경멸스럽게 그를 얘기할 때조차도 그 뒤에서는 이상한 보호 본능 같은 것이 느껴지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깨처리가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하루 3끼 밥과 누울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절반 이상이 그런 아낙네들의 힘입은 것이리라. 그러나 나머지 절반, 즉 남자들이 그와 같은 깨처리의 존재를 묵인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단조로운 생활과 그 무료함에 자극된 까닭 모를 호기심으로 제법 세밀하게 마을과 깨처리를 관찰한 결과였다. 학교라고는 하지만 통틀어 6학급. 그나마 정원에 차지하는 반도 있을 정도인데다 워낙이 산골이라 감사나 사찰 같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학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더 이상 깨처리나 그 마을을 관찰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 그해 여름방학을 집에서 보내던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해수욕을 갔다가 당시 대학교 4학년이던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인가 싶었으나 차츰 우리들은 뜨겁게 발전했다. 그가 나와 한 도시에 산다는 것 외에도 취미나 성격상의 닮은 점이 우리 사이를 생각보다 빨리 가깝게 만든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2학기에 그 마을로 돌아가서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의 편지를 읽는 것과
거기에 꼬박꼬박 답장하는 것만으로도 밤이 짧을 지경이었다. 내 머리는 언제나 그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상상은 또한 언제나 그가 있는 도시를 맴돌았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도무지 내 흥미를 끌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 해의 나머지가 가고 다시 이듬해 봄이 왔다. 다행히 양쪽 집에서 모두 크게 반대가 없어 졸업과 함께 나와 약혼한 남편은 이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을 전후해서 나는 이미 남자를 깊이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겨울방학 때도 이미 사흘간의 여행을 남편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특히 약혼 후에 맞은 학년말 휴가는 거의가 입대를 앞둔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었다. 입대 후에도 남편의 홍수 같은 편지는 계속됐고 오히려 전보다 더욱 달아오른 나는 그 답장에 열중했다. 마을 어디선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나를 살피는 그 눈길에 가끔씩 섬뜩할 때가 있긴 해도 깨철이는 여전히 나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다가 깨철이가 느닷없는 충격으로 나에게 덮쳐오게 된 것은 남편에게 닥친 뜻밖의 변화 때문이었다. 입대한 지 5달인가 6달 만에 남편이 월남 전선으로 차출된 일이었다. 3년만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나는 처음 그 소식을 듣자 정신이 아뜩해졌다. 그때만 해도 월남에 가는 것은 곧 죽을 땅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던 때라 나는 거의 절망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내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올랐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세찬 그리움의 불꽃이었다. 나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남편에게 썼다. 단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그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 다시 한번 따뜻한 그의 체온과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싶다고. 무슨 수를 쓰든 꼭 한 번 다녀가 달라고. 남편의 답장은 곧 왔다. 그것은 반갑게도 파병 전에 일주일 정도의 휴가가 있으리라는 것과 그 기간 중 며칠을 빼내 나를 만나러 오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남편이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일주일을 나는 마치 열에 들뜬 사람처럼 보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것이지만 그때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나치게 마신 바람에 나에게서 보내려고 비워둔 이틀을 알아 누워버린 탓이었다. 남편이 올 수 있는 마지막 날 오후 5시 막차까지 그냥 지나가 버리자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허탈한 심경이었다. 결근이라도 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못한 것이 그제서야 뼈저리게 후회되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그런 허탈함 가운데서도 식을 줄 모르고 달아오르는 내 몸이었다. 아니, 그 이상 남편의 품에 안길 것을 상상하며 보내온 지난 일주일보다 그가 이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허탈함 못지않게 내 몸을 사로잡은 그 묘한 열기에 취해 거의 몽롱한 기분으로 버스 정류장을 떠났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언뜻 정신이 깃든 것은 버스 정류소와 하숙집의 중간쯤 되는 길 위에서였다. 이미 초가을에 접어들고 있었음에도 장대 같은 소낙비였다. 얼결에 주위를 둘러본 나는 길가에 있는 조그만 창고를 발견하고 그리로 뛰어갔다. 처음 나는 그 처마에나 붙어서서 비를 긋고 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워낙 빗발이 세고 바람까지 일어 차츰 빗장이 질려있지 않는 함성 문께로 밀리게 되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빗발은 점점 거세졌고 이윽고 나는 함성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 비료 같은 것들을 쌓아두는 그 창고는 그날따라 텅 비고 조용했다.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였지만 그 지나친 고요에 차근히 창고 안을 살펴볼 생각도 않고 열려진 문틈으로 쏟아지는 소낙비만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친 방심이라기보다는 작은 벌레들처럼 스멀스멀 내 몸을 돌고 있는 그 묘한 열기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어쨌든 창고 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 튀는 빛발을 피해 내 몸이 완전히 창고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둠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재빨리 달려나와 창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누구예요? 문 열어. 소리 지를 테야. 나는 그 갑작스러운 사태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들어야 소용없어. 소나기 오는 들에 사람 다니는 거 봤나? 약간 쉰 듯한 목소리와 함께 집게 같은 손이 내 팔목을 죄었다. 처음 그림자가 퍼뜩할 때의 직감대로 깨철이었다. 그가 누구인 것을 알자 이상하게도 나를 사로잡고 있던 공포가 일순에 사라졌다. 깨철이지? 이거 못 놔? 나는 제법 마을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고 바닥에 깔린 직건불 위에 나를 쓰러뜨리더니 내 치맛자락을 거칠게 감아주었다. 험한 꼴로 하숙집에 돌아가기 싫거든. 곱게 벗어.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에게서 빠져나오려고 기를 썼다. 그런 나를 덮쳐 누르고 있던 그가 다시 뜨거운 입김을 내 귓가에 뿜으며 중얼거렸다. 이 깨철이 다른 건 몰라도 언제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지금 네 몸은 달아있을 대로 달아있어. 그 말을 듣자 이번에는 묘하게도 내 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대신 잠깐 잊고 있었던 묘한 열기가 다시 스멀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귀에다 그가 다시 이죽거렸다. 오후 내내 지켜보고 있었지. 정류소에서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을 때부터. 그러면서 그는 능란하게 내 몸을 더듬었다. 나는 차츰 몽환과도 흡사한 상태에 빠져들면서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말았다. 회상하기에도 민망스럽지만 어쩌면 그때 나는 당했다기보다는 차라리 그와 한 차례의 정사를 즐긴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남의 아내 된 여자로서 한 가지 변명을 삼을 것이 있다면 그 절정의 순간에도 내가 떠올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얼굴이었다는 것 정도일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동안을 나는 은근한 걱정에 잠겨보냈다. 깨철이가 다시 내 방으로 뛰어들지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 그 일이 동네방네에 알려져 내 삶에 어떤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죄의식이나 도덕적인 가책으로 괴로워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은 지금에 와서 보면 한심스럽다기보다는 기이한 느낌이 든다. 우려와는 달리 깨철이는 그 뒤 신통하리만큼 내 주위에는 얼씬도 않았다. 나에 대한 무슨 수상한 소문이 마을을 떠도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내가 당한 엄청나다면 엄청나다 할 수도 있는 그 일에 비해 너무도 깨끗한 뒤끝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간 후에야 나는 비로소 그 쉽지 않은 절제와 함구가 깨철이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설령 그가 내가 우려하던 사태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나만 완강하게 부인하면 결정적인 분리를 입는 것은 그 자신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 아낙네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어쨌든 그 일로
나는 추측과 상상 속에 숨어있던 그의 참 모습을 확인함과 동시에 더욱 완전하게 그 마을 아낙네들을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다. 극단으로 말한다면 그는 모든 마을 아낙들의 연인 또는 잠재적인 연인이었다. 그러나 그런 깨처리의 존재를 묵인하는 그 마을 남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다시 얼마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계기는 그의 겨울방학이 가까운 어느 날 오후에 텅 빈 교무실에서였다. 그날 우연히 그 마을 출신의 남자 교원 하나와 단둘이 난로가에 마주 앉게 된 나는 진작부터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깨처리의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보았다. 그는 백치입니다. 성불구자요. 표현은 달라도 그 남자 교원의 주장 역시 보통의 마을 남자들과 다름이 없었다. 펄쩍 뛰듯 나서는 그를 보자 나는 이상스레 심술궂은 기분이 들며 그동안 내가 관찰한 것들을 증거되듯 차근차근 늘어놓았다. 물론 나 자신의 이야기만은 쑥 뺀 채였다. 정말 놀라운 관찰력이십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나도 최근에야 짐작한 일이죠. 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예리하게 살피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남자 교원은 나중에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수긍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잡아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남자분들까지 그 사람의 존재를 묵인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하나는 얄팍한 자존심이고 다른 하나는 영악한 계산일 겁니다. 자존심과 계산? 얄팍한 자존심이란 자기가 당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깨처리에 대한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따위 인간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보다는 멀쩡한 그를 병신이라고 우기는 편이 속 편합니다. 또 영악한 계산이란 남이 당했을 경우에 깨처리를 용서하는 방식이죠. 아시다시피 이 마을은 전부가 한 문중이고 아니면 인척들입니다. 상피 붙거나 사돈끼리 배가 맞아 집안 망신을 당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뒤탈 없는 깨처리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번에 동네 가운데서 깨처리를 두들긴 사람은 어째서죠? 이건 제 관찰입니다만 깨처리에게도 어떤 룰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젊은 층은 피한다든가 같은 상대와 두 번 다시 되풀이는 않는다든가. 왜냐하면 젊은 남편은 종종 앞뒤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수가 있고 나이 지긋한 남자라도 여편네가 되풀이 그런 짓을 할 때는 참지 못하니까요. 그때도 아마 깨처리가 그런 식의 어떤 룰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소동일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 교원은 내가 타성이고 또 아직 미혼이라는 걸 떠올렸는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어물어물 말을 맺었다. 뭐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이미 세밀하게 관찰하신 뒤끝이라 함부로 말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나눈 대화 혹시라도 마을로 흘러나가 말썽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는 표정까지도 흔한 그 마을의 중늙은이들을 닮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깨처리의 전력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 남자 교원은 그 화제에 흥미를 잃고 있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특별히 이상할 건 없죠.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이 정체 모를 섬 같은 인물들은 흔히 있으니까요. 그 뒤 내가 그 마을을 떠난 것은 부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군에서 제대한 남편으로부터 지금의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나는 곧 그와의 결혼식을 위해 학교에 사표를 냈다.
그런데 워낙이 머릿수를 맞춰둔 교원이라 내가 그날로 떠나버리면 그동안 맡아오던 학급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수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 바람에 나는 사흘이나 더 기다려 후임자와 맞교대를 하고서야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그 마을을 떠나던 날이었다. 마침 대학 후배였던 내 후임자는 버스 정류소까지 나를 전송하러 나왔다. 그런데 정류소 앞 가게 측 툇마루에 언제 왔는지 깨처리가 웅크리고 앉아 처음 나를 보았을 때와 똑같은 눈으로 내 후임인 여선생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 그녀에게 깨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혈연이나 인척으로 속속들이 김영화된 그 마을에 유일하게 떠도는 익명의 섬이었다. 만약 그녀에게도 대부분의 그 마을 안악들처럼 혹은 2년 전 어느 날의 나처럼 분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 폐쇄되고 억제된 성이 있다면 역시 그 익명의 섬은 필요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 후임자에게 충고하는 대신 밉살맞을 만큼 끈끈하게 그녀를 살피는 깨처리를 약간 쌀쌀맞은 눈길로 쏘아주었다. 그도 그런 내 눈길을 맞받았다. 그때 착각이었을까? 나는 문득 그의 눈길에서 희미한 웃음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비탈 아래 펼쳐진 논밭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 땅 어느 모퉁이에도 그의 것은 흙 한 줌 없고 그 집들 어디에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가 누울 방 한 칸 없는데도 마치 그 모든 걸 소유한 장자처럼 또는 제왕처럼 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문열 작가의 하늘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타고나는 것일까?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고전설화 복덩어리 총각을 토대로 한 이야기 이문열 작가의 하늘길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함은 개똥에 남아있는 사귀지 못한 나다를 물로 일어 곰삶아 먹고 쇠 여물솥을 헹궈 그 물을 국 삼아 마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9이나 되던 식구들은 하나둘 굶주림으로 쓰러져가 마침내는 늙은 아버지와 어린 막내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마저 여러 날을 굶은 끝에 숨이 넘어가려 하자 어린 아들이 슬픔과 성냄을 섞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받은 복이 적어서 그러니라.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당연한 일을 말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복은 누가 나눠주나요? 옥황상제께서 주신다. 어떻게 나눠주나요? 착한 사람에게 많이 준다는 말은 들었다만 실은 잘 모르겠다. 내가 본 바로는 꼭 그렇지도 않았으니. 아버지는 그러면서 숨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욱 마음이 급해져서 물었습니다. 그 옥황상제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신다고 들었다. 저기 저 하늘이요? 저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하늘이라 했을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속절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주검을 부여안고 대들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으면 옥황상제가 그 하늘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보려고 해요. 만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따져볼 거예요. 저 또한 굶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왜 굶어 죽어야 하는지 까닭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주검을 양지 바른 곳에 묻은 뒤 아들은 하늘을, 옥황상제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참으로 멀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땅은 땅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 길은 또 길로 이어져 끝이 없는데 어느 길이 하늘로 가는 곳인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한번 먹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쉼없이 걸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길을 끝없이 헤매는 사이에 아이는 자라 어느새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고 힘든 헤매임이 온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걸으면서 보고 들은 것은 그를 슬기롭게 했고 겪은 외로움은 가슴의 넓이와 깊이를 더했으며 이겨낸 어려움들은 그를 또래의 누구보다 굳세고 참을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일은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디에도 그런 표지는 없었지만 젊은이는 차츰 자신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힘을 내어 더욱 씩씩하게 발걸음을 떼어놓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길이 다하고 해가 저물어 젊은이는 그 밤을 묵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멀어져 그런지 마을은 보이지 않고 한 군데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외따기는 해도 좋은 한때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이른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그 집이 풍기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썩은 것도 허물어진 것도 없는데 마치 오래 버려져 있었던 집처럼 어둡고 스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상 굳은 일을 겪을 대로 겪은 터라 젊은이는 되도록 그 집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젊은이가 몇 번이고 되풀이 소리를 치고서야 안에서 가느다란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인일로 주인을 찾으시는지요?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마디마디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 이웃인데 날이 저물어 들렀습니다. 처마 끝에서라도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고마움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조금도 기다려주는 법도 없이 잘라 말했습니다. 이곳은 나그네가 묵어갈 곳이 못 됩니다. 등성이 넘어 큰 호랑이 굴이 하나 있는데 차라리 그곳이 이곳보다 나을 겁니다. 처음 젊은이는 흔히 들은 대로 외딴 집에 젊은 여인네가 혼자 있어 외간 남자를 꺼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다 듣고 보니 보다 별난 까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 굴보다 못한 사람의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러가더라도 연유나 듣고 갔으면 합니다만.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삐그덕 대문이 열리며 한 젊은 아가씨가 소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얼굴이었지만 젖어있는 두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 몸은 여기서 저승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집안의 재액이라 아무 관련 없는 바깥 사람을 차마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부디 가던 길을 내쳐 가시옵소서. 그 아가씨를 본 젊은이의 가슴은 까닭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더하여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볼 기분이 들면서 오히려 대문 안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의 도리가 있다면 손님에게는 손님의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비록 집안의 재액이라 하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어려움을 만난 여인네를 혼자 버려두고 어찌 못 본 척 지나가겠습니까? 바라건대 그 재액이 어떤 것이며 아씨께서는 어찌하여 혼자 죽음으로 그걸 맞아야 하는지나 들려주십시오.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아가씨도 더는 말리지 않고 그를 방 안으로 청해드렸습니다. 저희 조상 중에 일찍이 저잣거리에서 만금을 모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늘 가까운 곳을 찾아 헤매시다 이곳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100년 가까이 저희는 그 재물에 의지해 대대로 여기서 복되게 살았지요. 아가씨는 긴 한숨과 함께 그렇게 말한 뒤 살며시 일어나 장롱에서 수저 몇 단을 꺼내 보이면서 얘기를 이었습니다. 여기 이 수저들은 모두 저희 식구들이 쓰던 것입니다. 그만큼 집안이 번창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몇 해 요기가 드나들면서 그 많던 식구들을 다 잡아가고 이제 저 혼자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이 바로 그 요기가 마지막으로 저를 잡으러 오겠다고 받아둔 날이지요. 손님께서 이 집안에 계시다가 행여 화라도 입으실까 두려워서 주인된 도리로 마다한 것입니다. 여느 젊은이였다면 아마도 그 말에 겁을 먹고 그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롭고 굳센 이 젊은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요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요기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요? 그 요기는 머리가 둘인데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갓을 3개 구해줄 수 없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며 오라버님들이 쓰던 갓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그 갓들과 바가지 둘만 구해주십시오. 자신의 찬 젊은이의 말에 아가씨도 기운을 차렸는지 원하는 것을 구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바가지에 갓 하나를 씌운 뒤 고추 세운 2 무릎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갓은 자신이 쓴 채 그 아가씨의 방에서 요기가 나타난다는 삼경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장지문이 슥 열리며 요기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과연 머리가 둘인 흉측한 놈이었습니다. 네 이놈! 젊은이가 틈을 주지 않고 요기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관데 겨우 머리가 둘뿐인 주제에 이렇게 방자하게 구느냐? 내가 여기 왔건을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흘끗 젊은이를 본 요기는 그대로 대돌 아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이쿠 잘못했습니다. 저보다 더한 분이 와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일후 네가 다시 여기 나타나 행패를 부릴 양이면 네 머리가 성치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
젊은이는 그렇게 엄하게 요기를 나무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가씨를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든 마물이든 자기가 믿고 자랑하는 것을 잃으면 약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저 요기는 다시 오지 않을 터이니 마음 놓고 지내십시오. 그날 밤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줄 알았던 아가씨는 자신을 구해준 그 젊은이가 고맙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한 뒤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실로 알 수가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무엇이건 제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힘 닿는 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혼인해서 함께 살자고 해도 들어줄 것 같은 다소곳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앞세웠습니다. 여기가 저잣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 그만큼 하늘에는 가까운 곳이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하늘에 이르려고 떠난 사람입니다. 혹 아가씨께서는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신지요? 그러자 아가씨는 저으기 실망한 눈빛으로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얼굴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읽은 듯 차분히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가 세상 끝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제 어린 날에도 하늘에 이르려는 나그네들이 더러 이 집에 묵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물으면 아버님께서는 할아버님께 들으신 대로 전해주시곤 했사옵지요. 이 집 뒤 산구비를 돌면 구말리들이 나오고 구말리들을 지나면 오만길 산이 나오는데 그 산꼭대기에 이르면 거기에 하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말리들을 지나기도 아득한데 더하여 오만길 산을 올라야 한다니 지레 지쳐 물러나는 듯 했사옵니다. 아가씨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젊은이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길에는 그러니 여기서 저와 함께 머무시는 게 어떨는지요 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오래 세상을 떠돌며 이 일 저 일 다 겪은 젊은이가 어찌 그걸 잊지 못했겠습니까마는 매섭게 마음을 다져먹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이르러 옥황상제를 만나는 것을 한평생의 원으로 세웠습니다. 가다가 길가에 뼈를 묻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야 합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더 잡지 않고 젊은이에게 맛난 음식과 좋은 이부자리를 내주어 하룻밤 편히 쉬게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 젊은이가 길을 떠나려 할 즈음에 아가씨가 가벼운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의지가지 없는 몸이 되었사옵니다. 하늘에 이르러 옥황상제를 만나시거든 제 것도 함께 물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는 누구와 혼인해 살면 좋겠사옵니까? 알겠사옵니다. 제 궁금함을 푼 뒤에는 반드시 물어드리지요. 젊은이는 그렇게 약속하고 마음속에 괴어오는 아쉬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힘찬 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집 뒤 작은 상구비를 도니 과연 한 넓은 들판이 나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말리는 될 듯 끝없이 펼쳐져 지평선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들판이었습니다. 그제야 젊은이는 간밤에 묵은 집을 세우니가 왜 그곳을 세상 끝이라고 믿었는지 알만했습니다. 아득한 지평선이 그대로 하늘과 맞닿아 있어 그 들판이 끝난 곳에서 하늘이 시작되리라고 믿을 만도 했습니다. 오만길 산 이야기는 아마도 그곳에 이르러서야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구말리벌을 가로질러 본 사람이 있어 다시 오만길 산이 있음을 알려주었겠지요.
그 바람에 낙담한 그는 더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그 들판 초입 야산 그늘에 집을 얽고 주저앉았음이 분명했습니다. 구말리벌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는 젊은이도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고 그 집에 주저앉아 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세상을 떠돌며 길러진 그의 슬기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과 실질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이름은 종종 과장된 실질이며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구말리라는 것도 실은 좀 넓다는 뜻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거기다가 오래 걷기에 단련된 두 다리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슴도 그를 격려해서 젊은이는 망설임 없이 구말리벌로 들어섰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다시 수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은 아니었습니다. 젊은이가 진작에 알아본 것처럼 이름만 그랬을 뿐 그 들의 넓이가 정말로 구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만길 산은 그 들을 반쯤 가로질렀을 때부터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발치에 이르러 보니 정말로 이름만큼 까마득히 높아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번에도 그 이름에 기죽지 않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턱에 이르러서야 젊은이는 잠시 망설임에 빠졌습니다. 다 할 줄 모르는 높이 때문이 아니라 하늘길을 찾아 세상의 여러 산을 올랐다가 맛본 쓰라린 실망의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까마득히 하늘을 뚫고 치솟은 봉우리를 보고 거기 가면 하늘과 닿은 곳이 있으리라 여겨 힘들이 올랐다가 얼마나 여러 번 탄식 속에 되내려와야 했던지요.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그 아가씨가 일러준 길이 아니었다면 젊은이의 망설임은 한층 오래 갔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랄 대로 자란 하늘에 이르려는 열망도 더는 망설임을 참아주지 않아 젊은이는 남은 길을 올랐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그 산꼭대기의 사정은 세상 여러 곳에서 이미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높이 올라왔건만 하늘은 여전히 그 위로 아득히 펼쳐져 있고 그리로 이르는 길은 없었습니다. 낙담한 젊은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길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근처 뒤틀린 소나무 등걸 아래에서 누군가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두 다리만 믿고 하늘길을 떠난 미련둥이가 또 왔군. 젊은이가 풀린 눈길을 모아 그쪽을 보니 소나무 아래 작은 바위에 한 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세상 사람들의 경지는 떠난 것처럼 보이는 풍모였습니다. 그럼 하늘길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젊은이는 그 도사 앞으로 가 넙죽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하늘길은 마음길이니라. 마음의 조화를 얻어야 하늘길에 오를 수가 있느니. 도사가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의 조화는 어떻게 얻습니까? 도를 통하여 얻는다. 지성으로 도를 닦으면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법. 그럼 도사님께서는 도를 닦으신 지 얼마나 되시는지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내 두 다리로 여기에 이른 지 벌써 100년이 된다. 그러니 100년은 도를 닦은 셈이지. 그럼 도사님께서는 하늘길을 얻으셨겠군요. 젊은이가 도사를 높이 우러르면서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도사의 얼굴에 무한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나도 그걸 알 수가 없다. 여기서 100년의 도를 닦아
온갖 마음의 조화를 얻었으나 하늘길은 아직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신선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마냥 도사로 남아있다. 드디어 하늘길을 찾았다고 믿었던 젊은이는 도사의 그 같은 말에 저기 신망했습니다. 그럼 이 도사는 무엇란 말입니까? 세상에 세고 센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바보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젊은이는 그 같은 마음속의 물음을 내색하지 않고 더욱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늘길은 달리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두 다리로 걸어 올라갈 하늘길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자 도사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늘길은 내가 이미 안다. 나도 봄날 회오리에 내 마음을 실으면 멀리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는 이른다. 다만 몸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무슨 다른 길이 있단 말이냐? 도사는 그렇게 젊은이를 꾸짖었습니다. 움찔하면서도 젊은이의 날카로운 눈길은 도사가 무언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젊은이는 도사의 거친 숨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다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늘길은 그렇다 치고 오르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봄날 회오리에 마음을 실어 멀리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이르셨을 때 혹시 하늘문을 두는 다른 이는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에 아픈 곳을 찔린 듯한 표정이 되던 도사가 이윽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언젠가 하늘문 언저리까지 치솟은 이무기를 본 적이 있다. 그때 여름 태풍을 빌려 탄 나보다는 분명 높이 치솟은 듯 보였지만 그도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는 나와 마찬가지였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반갑게 짝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닌 이무기지만 보다 하늘 가까이 이른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이를 희망이 아직 남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경망스러워 보이지 않기 위해 한동안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른 뒤 슬며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이무기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즈문의 내가 흘러 이른다는 곳. 사람들이 돌아 못 올 바다라고 이름하는 곳이다. 그곳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즈문의 내를 따라가면 되겠지. 하지만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하늘보다 더 멀지도 모르겠다. 도사의 목소리는 거기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젊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공손하게 제안해 보았습니다. 도사님, 차라리 저와 함께 그리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서 도사님과 그 이무기가 힘을 합치면 하늘문 안으로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떠날 수 없다. 다시 100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돌을 닦아 내 힘으로 신선이 되겠다. 도사는 그렇게 잘라 말하고 자신이 앉은 바위를 덮고 있는 도포자락을 더욱 넓게 펼쳤습니다. 그게 젊은이의 밝은 눈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추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사는 젊은이와 길게 얘기하는 동안도 처음 앉아있던 그 바위에서 한치 움직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비록 그게 이무기일지라도 저는 보다 하늘 가까이 이른 이를 찾아가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만큼 높이 솟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하늘에 더 가까워서일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습니다. 이윽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마친 젊은이는 그렇게 도사와 작별했습니다.
언뜻 도사의 표정에 부러움이 스쳤으나 이내 지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젊은이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뜻밖의 당부를 해왔습니다. 젊은이의 씩씩함과 참을성을 보니 나보다 먼저 하늘에 이를지도 모르겠네. 혹시 그렇게 되거든 그곳에서 하나만 알아주게. 왜 나는 여기서 100년이나 돌을 닦아도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지, 어째서 그곳에 이르러 신선이 되지 못하는지 말일세. 그렇게 말하는 동안도 도사는 깔고 앉은 바위에서 몸 한 번 삐끗함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즈문해내는 오만길산에서 흐름이 시작되고 있어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그 내를 따라 돌아 못 올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먼 길이기는 했지만 이름처럼 1000년이 걸리고 돌아오지 못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돌아 못 올 바다에 이르렀을 때 젊은이는 잠시 걱정에 빠졌습니다. 아득한 수평선을 보자 세상에서 겪은 실망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평선이 하늘에 닿아 있으니 하늘길이 바다 끝에 있으리란 믿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바닷가를 헤맸던지요. 그렇지만 오래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지더니 한 마리 커다란 이무기가 몸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뿔과 비늘은 돋았지만 아직 다리가 나지 않아 흉측하게만 보이는 괴물이었습니다. 너는 무엇하는 놈인데 여기까지 와서 얼씬거리느냐? 젊은이를 본 이무기가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별로 겁먹은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로 오르는 길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오면 하늘길이 열릴까 해서. 잘못 알았다. 수평선이 하늘과 닿아 있다고 해서 하늘이 바다 위로 내려앉은 것은 아니다. 오래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도 그만한 일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그런 수평선에 속아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늘문 언저리까지 날아오르실 수 있다고 하니 어쩌면 여기 하늘길이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그 덜 떨어진 오만길산 위에 도산놈한테 듣고 왔구나. 그렇다면 이 바다 이름도 들었으렸다. 돌아 못 올 바다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이곳에서 아무도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모두 잡아먹었기 때문이지. 그래도 너는 두렵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늘길을 찾아 나선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이르는 게 제 평생 소원이니 설령 당신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하늘 가까이 이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젊은이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이무기가 성난 기색을 거두고 잠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긴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처음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을 세우던 때에 내가 떠오르는구나. 비록 한 마리 흉측한 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나도 하늘에 오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꼴이냐. 이무기는 그 말에 이어 더욱 길게 한숨을 내쉰 뒤에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올라 용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공들였다. 하늘과 땅이 얽힌 이치를 깨우쳐 그 이어진 길을 찾았다. 여름날에 먹구름을 빌려 타고 기다리다가 번들게 자락을 잡고 치솟으면 하늘문 아래에 이른다. 하지만 그뿐이다. 잡으면 닿을 듯한 곳까지는 이르렀지만 그 안으로 들어 용이 되지는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 여전히 배와 꼬리로 땅바닥을 기어야 하는 천한 이무기일 뿐이다.
아득히 하늘 문조차 바라보지 못한 저도 하늘에 이르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년을 공들이신 분이시겠습니까? 젊은이가 그렇게 이무기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젊은이를 그윽이 바라보던 이무기가 갑자기 두 눈을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천년을 공들여도 하늘에 올라 용이 되지 못한 데에는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내 너를 하늘에 이르게 해줄 터이니 그걸 알아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젊은이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억누르느라 자신도 모르게 떨려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하늘에 오르게만 해주신다면 반드시 그 까닭을 알아드리겠습니다. 하오나 그게 될는지요? 이미 말한 대로 여름 먹구름이 두터워서 하늘 밑까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위로 오른 뒤 번들개 중에서도 가장 세차고 눈부신 놈의 꼬리를 잡고 솟아오르면 나는 하늘문 한길 아래까지 이를 수 있다. 그때 너는 내 뿔을 잡고 있다가 내가 세차게 도리지를 칠 때 그 뿔을 놓으면 하늘문 옆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을 들고 말고는 너의 재주에 달려있거니와 만약 그 안으로 들게 되거든 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낸 뒤 반드시 내 것도 알아오너라. 이무기는 그래놓고 기다림의 눈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더니 그 위에서 우릉우릉 천둥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라타라. 이무기가 젊은이에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젊은이는 집채만한 그 머리에 올라 여러 갈래로 솟은 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무기는 먹구름이 장마비로 변해 쏟아질 무렵 젊은이를 머리에 태운 채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먼저 먹구름 위에 오르고 다시 거기서 세찬 번들개를 만나 순식간에 하늘문 아래까지 솟았습니다. 이제 뿔을 놓아라. 이무기가 그 말과 함께 세차게 도리지를 쳤고 젊은이의 몸은 그대로 몇 길을 더 치솟아 마침내 하늘문 앞에 떨어졌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하늘문 문지기의 엄한 꾸지람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이놈, 너는 누구냐? 어떤 놈이 그 천한 몸을 끌고 감히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저는 옥황상제님을 배울 일이 있어 먼 길을 동 끝에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그렇게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라. 용케 여기까지는 왔다만 옥황상제님은 너같이 천한 몸을 이끌고는 만날 수 없는 분이시다.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힘이 있는 관청일수록 아랫자리 사람들이 더 딱딱거리는 법입니다. 하늘문 문지기도 그렇게 턱없는 위세로 젊은이를 가로막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여 이른 하늘문입니까? 그렇다 보니 둘은 절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옥황상제님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설령 이 몸이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 해도 여기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하늘문 문지기의 호령에 그렇게 맞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온화한 목소리가 하늘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문 밖이 그리 소란한고. 그러자 문지기가 소리나는 쪽으로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직 더러운 세상 때가 낀 살이 깃들인 목숨 하나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상제님을 배웠겠다고 떼를 쓰기에 내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이 없던 그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운 웃음기를 띠고 돌아왔습니다. 그 참 괴이한 일이다.
사람 세상과 하늘이 각기 길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냐. 저는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뭇 염원들을 아울러 그 힘으로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를 티끌 같은 목숨 하나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 뭇 생명부치들의 염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젊은이가 문지기를 대신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뒤에 그 목소리가 뜬모를 너털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를 들게 하여라. 이에 젊은이는 하늘문 안으로 들어 옥황상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해 내겠습니까? 아름답고 눈부신 빛이었지만 사람의 말로는 다 그려낼 수도 없고 곱고 그윽한 소리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로는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뜰 안에 뒹구는 작은 돌멩이 하나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보석과 비기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무슨 일로 이 멀고 힘든 길을 찾아왔느냐? 제가 이 길을 떠난 곳은 먼저 옥황상제님께 간절히 알아볼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가난하여 할아버지도 굶어 죽고 아버지도 굶어 죽고 형제 자매들도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들으니 우리가 가난한 까닭은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적어서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받은 복은 그리 적은지요? 네가 말하는 복은 복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복이로구나. 길어야 한 100년 갈 몸을 기르는 데 쓰는 재물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이렇게 멀고 힘든 길을 찾아왔단 말이냐? 옥황상제가 약간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젊은이가 저도 몰래 결기가 올라 대답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조금이라도 피와 살을 가진 목숨부치의 괴로움과 고단함을 아신다면 그리 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100년도 못 견뎌 쓰러질 몸이라 하나 그 한 몸에 걸린 염원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길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영혼이 그 깃들일 집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괴롭고 수고로워야 하는지를 잊으셨는지요? 그리하여 때로는 100년도 못 가는 몸을 위해 길이 산다는 그 영혼이 뒤틀리고 부스러져 먼저 쓰러질 수도 있음을요. 그런데 그 몸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어찌 그 복을 하찮다 하겠습니까? 그러한가? 어허, 내가 너무 오래 너희 몸을 잊고 있었던가. 옥황상제는 무언가 오랜 기억을 되살리는 듯 하다가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한결같고 가지런하면 무슨 어우러짐이 있겠느냐. 많고 적고 길고 짧고 밝고 어두움이 서로 분간되어야 오히려 그것들이 어우러져 조화가 생기느니라. 너희 복도 그러하니 너희가 똑같이 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면 너희 여러 목숨을 따로따로 지어낼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째서 너희 집에 복이 그렇게 적게 나누이게 됐는지는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복을 나눠주는 관리를 불러 물어보자꾸나. 그리고는 복을 나눠주는 관리를 불러 까닭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온 그 관리가 무안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복분 창고를 둘러보았더니 어인 까닭인지 저 집 복단지는 복이 전혀 들지 않은 채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을 나누어 담을 때 누군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 아이의 복단지에 복을 좀 채워주도록 하라. 하오나 이미 복을 다 나눠준 뒤라 따로 남은 것이 없사옵니다.
그럼 이미 나눠준 것에서 조금씩 덜어 채워주도록 하라. 이에 복을 나눠주는 관리는 다시 창고로 가서 이미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 복을 조금씩 덜어서 젊은이의 복단지에 채워갔습니다. 관리들이 부주의하기는 하늘도 마찬가지인지 조금씩 덜어내도 여러 단지에서 덜어내다 보니 이번에는 젊은이의 복단지가 터무니없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만족하였느냐? 복을 나눠주는 관리는 죄스러운 듯 그 일을 알렸으나 옥황상제는 오히려 흐뭇하게 여기는 눈치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가엾은 저의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니 그저 황송하올 따름입니다. 하오나 부끄럽게도 저는 제 힘으로 이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비마다 이곳 저곳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갚음을 하고 싶사오니 그것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젊은이는 내친김이라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를 마지막으로 하늘 문 앞까지 태워준 것은 돌아 못 올 바다에 사는 이묵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 용이 되기 위해 1000년 동안 공을 들였다는데 아직도 그 자신은 하늘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요? 욕심이다. 그놈은 여의주를 2개나 가지고 있다. 그놈은 진작에 여기 와서 용이 될 수 있었으나 욕심으로 하나 더 가진 여의주의 무게 때문에 마지막 한기를 솟아오르지 못해 마냥 이무기로 남아있다. 그 이무기를 찾아가기 전에 들렀던 오만길 산에서는 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도사는 100년이나 인간 세상을 떠나 하늘 가까운 곳에서 돌을 닦았다는데 어찌 이곳에 이르러 신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또한 욕심이다. 너는 그 도사놈이 앉은 바위를 살펴보았느냐? 그 도사놈이 도포자락으로 덮고 있어서 그렇지 그 아래 방석으로 깔고 앉은 것이 실은 황금이다. 황금에 대한 욕심으로 그 앉은 자리조차 뜨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구말리의 허공을 솟구쳐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평생 그 마음만 하늘문 언저리를 맴돌 수 있을 뿐이니라. 제게 오만길산을 알려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의지가지가 없게 된 그녀는 누구와 혼인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야 홀로 처음 되어 만나게 된 남자지. 이제 다 되었느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아가씨의 집에는 머리가 2 달린 요기가 나타났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재물의 사가인 것이다. 그 아가씨의 먼 하레비는 자손이 다시 헐벗고 굶주리게 될 때를 걱정해 뒷뜰에다 적잖은 재물을 따로 묻어두었더니라.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캔에 써주지 않자 재물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알리려 나온 것이다. 그 집 식구들은 다만 그 흉측한 형상만 보고 하소연도 듣기 전에 제풀에 놀라 죽었을 뿐이다. 얻을 걸 얻고 들을 걸 다 들은 젊은이는 옥황상제에게 수없이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린 뒤에 하늘문을 나섰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젊은이를 기특하게 여긴 옥황상제는 그가 힘들이지 않고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먼저 이무기를 만난 그 젊은이는 하늘에서 들은 대로 그가 왜 용이 되지 못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이무기는 부끄러운 듯 가슴에서 여의주 하나를 토해놓았습니다. 고맙다. 이건 네가 가져라. 하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빌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무기는 여벌의 여의주를 젊은이에게 주고는 자신은 용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도사를 만나 하늘에서 들은 대로 일러주었습니다.
도사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도포자락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가 앉은 자리에는 커다란 황금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걸 알지 못했구나. 젊은이 정말 고맙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버리고 가겠지만 세상에 내려가 살 자네는 필요할지 모르니 이 방석은 자네가 가져가게. 도사는 그 말과 함께 자리를 떨치고 떠나 보다 높은 곳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오래전에 흰 구름 한 자락이 부러운 듯 도사의 발 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사는 미련 없이 그 구름에 올라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걸어 아가씨가 기다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가 하늘의 뜻을 전하자 아가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홀로 되어 처음 배운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아가씨가 싫지 않던 젊은이도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기꺼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다시 뒤뜰에 묻혀있는 금은 보화까지 찾아내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동화답지 못한 것은 실로 알 수 없는 그 결말 때문입니다. 그 뒤 젊은이는 큰 부자가 되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그런대로 무난한 옛 이야기 한바탕이 되겠지만 그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가 모자랄 것 없는 살림에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던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산 건 비슷하지만 그 다음이 전혀 뜻밖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그렇게 산 지 5년 만에 어느 날 밤 아내와 아이들 몰래 그가 갑자기 빈손으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같은 결말의 의도가 통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시 하늘길을 찾아 떠난 듯하지만 그가 마침내 하늘에 이르렀는지 이번에는 헛되이 세상을 헤매다가 낯선 길섭에 뼈를 묻게 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가 다시 하늘에 이르렀다면 결국 살과 피와 뼈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삶은 덧없다는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해 외롭고 고단하게 떠돌다가 죽었다면 하늘길 같은 부질없는 꿈은 함부로 꾸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영 동화답지 못하지 않습니까?